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오후 11시 58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나스닥 반등 이후에 어제와 오늘 오랜만에 상승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현재 국내 증시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전망과 함께 쿠팡 관련주인 동방, KCTC, KTH의 전망 그리고 마켓컬리 관련주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 전망으로는 현재 국채금리, 환율, 수급, 나스닥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 오늘 이번 주에 목금의 그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쿠팡 관련주를 제가 3월 8일 방송으로 월요일부터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씁쓸하지만 맞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 건지 그래서 주가 전망과 함께 반등 시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켓컬리 수혜주가 좀 핫했었는데 마켓컬리 수혜주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 전망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를 살펴보기 앞서서 최근에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보고서 쿠팡 관련주를 팔았는데 올라서 손해봤다. 유튜버들은 뭐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듯이 좀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예측은 모두 맞았습니다. 모두 맞았고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안 보고 띄엄띄엄 봤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 제가 주식 방송을 시작한 지가 2달 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약 한 40개 정도의 종목을 분석하고 전망글을 올렸고요. 콘텐츠와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약 90% 정도는 예측이 맞았고요. 특히 대웅제약, 뭐 현대바이오 하락일도 맞췄고 상승일도 맞췄고 뭐 셀트리온 상승 다 날짜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 그 이유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웅과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에 따른 날짜를 유추했었고 최근에 뭐 피스코의 상승이라든지 게임스탑이 200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할 거다. 그 60달러 때는 사실 그렇게 반등 예측을 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물타기를 통해서 그렇게 그 기회가 올 것이고 왜냐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번 주 300달러가 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대,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동방, 쇼박스 대부분 예측했던 것들이 예측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상승을 했었고요. 그 저는 예측을 토대로 매달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현재 날짜 기준으로 1,500만 원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의 장점은 제가 어쨌든 법학이란 학문을 10년 정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는 일반인보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 테마주처럼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논리관계가 없는 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당연히 논리상 움직이는 것들만 판단을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부동산 경매나 창업 등으로 한 20억 이상 자산을 형성하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공유하고 반대로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방송의 피드백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저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3월 8일 월요일 새벽 방송에 제가 월요일부터 동방제료 소멸이 됐고 하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은 대부분은 또 다른 분들은 쿠팡 상장일까지도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쨌든 뭐 그 이후에도 더 갈 것이라고 예측할 분들도 있었어요. 상장 이후에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런 종합토론방이나 이런 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제가 말씀드린 월요일부터 쭉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엔 시가보다 어쨌든 종가가 하락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쿠팡 상장일 뭐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100조 가치를 인정받은 오늘 하락폭이 사실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반등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지금 현재 이 쿠팡 관련주들을 세 주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나 꽤 많이 금액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최근의 사례를 한 두 개만 말씀드리면 바로 전 방송이에요. 3월 10일에 목요일에 새벽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때도 딱 집어서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뭐 저는 1, 2% 상승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결과가 어땠나요? 코스피가
1.88% 올랐죠. 근데 이 세 종목은 다 지수, 코스피 추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4.13%,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34%, 셀트리온이 2.6% 올랐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 신문기사까지 보여드리면서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항공우주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과 더불어서 기술주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꼭 한 종목 이상 가져가시길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지난주 방송에서 미국 스펙 관련 신생 전기차 배터리 섹터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고, 제가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목요일이죠.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에서 13%, 카누 같은 경우 13% 상승을 했고, 워크호스 그룹, LX 플리트 다 제가 다 언급했던 그 5종목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모두 다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비판은 얼마든지 저는 좋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제가 수용을 하고, 잘못 말했으면 제가 당연히 사과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인신공격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뭐 저에게 법학 전공 살릴 기회를 주시면은 저는 감사하죠. 충분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콘텐츠를 시작할게요.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국내 주식의 매도 포지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락장엔 사고 상승장에는 팔아야 수익을 볼 수 있는 변동성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금 이틀간은 장이 괜찮았는데 당연 그 원인은 수요일 나스닥의 기술주 상승 덕분이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온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피는 1.35% 상승한 3054로 300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1.93% 상승해 925.49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그 2.52% 상승해 13,398로 마감했고, 상하이 종합 0.47,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은 0.17% 상승을 했고, 니케이는 1.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양호한 상태이긴 한데 중국 증시가 어쨌든 지금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 0.17% 상승에 그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증시가 양회 기간 중에 주식 등 자산시장 거품을 거둬나게 하겠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양적 완화에 부정적인 발언들이 있어서 현재 다소 주춤한 추세고요. 오히려 오늘은 코스피가 더 좋았죠. 코스닥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최근의 코스피 하락 원인을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것들을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기술주 하락, 그 다음에 뭐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이탈, 어제죠.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줄었다 수급 문제, 3월 16일에 FOMC 회의, 이렇게 5가지 원인으로 저는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조정 또는 하락을 겪고 있기에 반대로 이런 원인들이 제거가 되면 장은 상승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3번인 선물 옵션 동시 마감 만기일이 어저께 하락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에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날 미국장이 대폭등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서 추세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던 국채금리 상승이 일정 부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1.5270%인데 한때는 1.6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이틀 사이에 또 시장이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도 하락을 멈추고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추이를 다음 주까지는 봐야지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꼽았던 환율도 약간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0.31% 오른 1136원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은 5월까지 계속을 될 거고, 5월에 연기금 중에 국민연금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국내 주식을 늘리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고,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일정 부분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정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현재는 들어와야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절대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통계 자료로 많이 입증이 된 레포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상승세로 상승장이 이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급입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들은 실현이익을 했죠. 그래서 한 6천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약 1,800억 정도 샀습니다. 장초 흐름이 강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느낌이었고 간신히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은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통 한 10시 반경에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수급 통계를 체크하면은 그날 하루 장을 어떤 장으로 될지 전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습관도 한번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인이죠. 3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리스크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환율 정책이 나올지 이런 불안정성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네. 오늘 나스닥 움직임과 다음 주 이런 월요일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FMC 리스크가 사라지는 화요일부터 그 추세가 결정되는 변곡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틀간 나스닥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 시간에도 나스닥에서 조정장 흐름이 보이는 것처럼 FOMC 결과를 좀 봐야지 어느 정도는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월요일 장은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또 1조 9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일요일부터 풀려요. 이번 주.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 기술주 또는 뭐 게임스탑 같은 테마주들의 2차 반등이 예상됩니다. 지난 통계를 봐도 예전에 이제 부양책으로 이렇게 풀리면은 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든지 게임스탑처럼 이런 테마주가 상승을 한다든지 어쨌든 기술주 전반 또는 나스닥 전반에 활력소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1인당 약 90만 원씩 받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에 쓰겠다는 그런 미국인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건 좀 다음 주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 쿠팡 관련주. 사실은 어제 상장을 통해서 더 큰 상승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전에 이제 대장주로 불리던 것들은 다들 월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 사실 가장 큰 거고 단기간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이 뭐 큰 원인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세 현상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3월 8일에 쿠팡 관련주 전망을 좀 했었는데 그때 특히 동방을 많이 다뤘었죠. 그때 이제 방송 장편이 이랬습니다. 이게 동방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3월 8일에 제가 방송을 올렸고요. 동방의 호재악재,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로 분석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동방을 좀 좋게 봤었는데 그래서 콘텐츠를 또 올렸었죠. 뭐 동방의 그 경고 위험 해제가 풀리면은 그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을 좀 말을 하고 했는데 동방 대주주가 그 다음날 200만 주를 팔았어요. 그 최대 주주와 이제 친인척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가 조금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KCTC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단기 급등한 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히려 대장주가 아니었던 KCTC로 주주들이 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고 저는 정확히 한 달간 한 20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쿠팡 상장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재료 소진으로 하락할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이런 리스크,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해명되지 않으면 주주들이 많이 떠날 거다. 그래서 뭐 KTC나 KCTC나 뭐 다른 주식들도 KTH 같은 그런 주식들도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상은 뭐 보시려면은 잠깐 볼게요. 어쨌든 올해 400% 가까이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주고 아무리 성장주고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해도 400%가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아무리 쿠팡 관련주라고 해도 만약에 이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쿠팡의 모든 전담 배송을 맡는다면 전 인정해요. 그거는 400% 이상의 오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2022년까지 단기 계약을 한 국내 배송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사실 테마주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테마주로 분류돼서 쿠팡이 상승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뭐 상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렇게 380%씩
오르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기간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매집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한 번 정도는 더 급등할 수 있다고 봐요. 11일 전후로 해서.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아무래도 세력이 털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쿠팡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 단어를 넣었는데, 도대체 미국 상장과 국내 전담 물류 배송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에 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30분 가까이 제 말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한 거고요. 사실 저한테 그 댓글 남기셨던 그분도 영상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오죽하면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그 가처분 신청 때 그 발표 직후까지 상승을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발표하자마자 하락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번에 쿠팡 차트 5분 틱으로 정확하게 보세요. 그 쿠팡 상장 공모가 발표되자마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판단 못하고서 저에게 다 뭐 책임을 전가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쿠팡 상장 가격을 공시된 어제도 좀 하락을 했고, 그렇게 뭐 100조 원 가치를 인정받은 오늘도 대부분의 쿠팡 대장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방 9.8%나 빠졌죠 오늘. 그리고 KTH 뭐 장중한 때는 잠깐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엔 시초가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탈출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고점 대비 50% 이상 다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콘텐츠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쿠팡이 어제 드디어 이제 증시 상장을 해서, 뉴욕 증시 상장을 해서,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참 자랑스러움을 느꼈는데, 뭐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메시지에 보면은 전자상거래의 미래라는 메시지가 참 와닿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쿠팡 상장 또 가격에 상승이 했죠. 상승으로. 오늘도 장초엔 좀 상승하다 지금 또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고 있긴 한데, 나스닥 다우지수 지금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 투자금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는 추후 조정을 거친 쿠팡주의 영향에도 좀 미치기에 좀 어떤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가치는 어쨌든 공모가로는 72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우리나라 그럼 시총 3위 규모죠. 근데 어제 약 40%나 상승해서 100조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이 있었고, 뭐 지금 다시 약간 조정기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또 이게 공모 이렇게 진행한 것들 좀 초창기에는 좀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또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장중 한때는 82% 상승한 64달러까지도 갔었어요. 저도 이거를 새벽 3시에 잠 못 자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녹취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81%, 2%까지도 갔었죠. 그러다가 저도 사실 매수에 대한 뭐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흐르길래 이제 조금 미뤘죠. 금방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상장 가격의 상승은 관련주들, 특히 유통주들에게는 여전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켓컬리와 함께 쿠팡을 같이 유통을 하는 그 식품주들이 있어요. 특히나 흥국 F&B, 오늘 서울식품 두 군데가 상승을 했는데, 두 곳은 마켓컬리의 공동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쿠팡 수혜주이자 마켓컬리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흥국 F&B는 뭐 코로나 때도 많이 상승을 한 여력이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갈아탔죠. 이렇게 마켓컬리 수혜주로 상한가를 갔고요. 특히 이제 식자재와 간편식을 공급하는 회사 흥국 F&B가 오늘 어쨌든 좋았는데, 아래 쓰여진 것처럼 쿠팡은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우리나라 식품 공급 업종에도 투여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은 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김범석 의장이 어쨌든 수억 달러를 뭐 인프라 기술에 투자할 뜻을 밝히고 있고, 이는 물론 미국 현지에도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도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 저는 당연히 미국 현지에 투자한 돈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단지 한국 시장 하나만을 보고 절대 쿠팡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마존과 같은 그런 뭔가 좀 획기적인 배송 서비스, 물류 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쿠팡은 다른 쇼핑몰과는 달리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사 매입하는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체 물류 구축 시스템에 많은 자금을 투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현재 쿠팡 대장주인 물류의 이제 동방과 KCTC 그리고 OTT의 대장주 KTH의 이번 주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방은 시총 3,601억 원이고 거래량은 약 1,600만 주였습니다. 가격 추세는 1월 2,000원대에서 현재 9,000원대로 두 달 사이에 약 4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은 기간 조정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악재 중에 하나로 3월 8일에 제 콘텐츠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최대 주주가 약 200만 도 가까이를 친인척 포함해서 매도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두 달 사이에 상한가를 6번이 나갔어요. 엄청난 거죠, 진짜. 전 상한가 6번 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두 달 사이에. 그래서 2월 18일 전고점 대비해도 약 50% 정도는 현재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송한 시점부터는 쭉 하락세입니다. 그 월요일부터는 쭉 하락세고, 물론 장중 반등도 했죠. 하지만 시초가 대비 쭉 밀리는 추세로 밀렸고, 전형적인 이 재료 소멸에 따른 실현 이익 매도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보이죠.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위에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그분들이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정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KCTC입니다. KCTC는 시총 2,472억 원으로 거래량은 약 한 15,030만 주, 1,530만 주. 그리고 역시나 이제 동방과 비슷하게 많고 KCTC 역시 3,000원대에서 약 현재 8,200원까지 250% 정도 상승을 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그 동방보다도 차트 흐름이 좋아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KCTC도 두 달간 4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해왔고, 고점 대비 현재 가격이 한 39%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월요일 방송 이후에 하락세가 시작되었는데, KCTC가 최근 동방보다 차트가 좀 좋은 거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그 대주주 매도 같은 이런 불안정성 리스크, 그리고 또 동방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좀 적은 것, 그게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동방보다는 일단 상대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좀 나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최근에 15% 이상 그 매출 증가 실적 공시도 있었죠. 특히나 이제 주목할 건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68%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동방 같은 물류 회사들은 아무래도 재투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류도 구축을 해야 되고, 동방도 뭐 천안 이런 데 좀 짓기로 했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고, 아무리 수급에 좌우되는 테마주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실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조정장일 때는 동방이 전년도 성장이 조금 더딘 반면에 당기순이익이 KCTC는 당기순이익 증가가 이렇게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쿠팡 플레이에 이제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대장주인 KTH입니다. 뭐 최근에 쇼박스가 좀 뜨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뭐 KTH가 대장주로 보는 인식이 또 맞는 것 같고요. KTH는 KT가 지분 67%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기도 하고, 시가총액은 3,514억, 거래량은 앞선 두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약 230만 주고요. 원래 그 5,000원대였고 현재 이제 9,800원 정도로 약 한 180% 정도 상승을 해서 앞선 두 곳보다는 상승폭이 적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두 달간 한 세 번의 상한가 그리고 한 번의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이후로 지속적으로 또 반등을 좀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제 월요일 방송 시점 이후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저 역시 이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했었던 이유는 물론 뭐 변동성이라든지 힘을 보면 KCTC가 더 좋았는데, KCTC도 투자를 했다가 저 지금은 정리한 상태고요. 일단 KT 계열사기 때문에 뭐 K쇼핑 등의 뭐 지속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고점인 19,950원 대비해서 100% 가까이 많이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번 주 하락장에 거래량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기업의 전망을 제 관점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수급에 움직이는 주식이긴 하지만 고점에 물린 분들도 많고, 그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 성장성에 대한 제 간단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쿠팡은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물류센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주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물론 파트너십사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지만 저는 또 하나의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방의 이제 공시 자료인데 동방과의 이제 동방을 예로 들자면은 동방과의 물류 파트너십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계약 기간이죠. 언제까지 현재는 뭐 연장된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물류나 창고업 특성상의 재계약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만 반대로 저는 쿠팡의 특이성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국내 쇼핑몰 다른 것과 달라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옥션과는 달리 제품에 사입을 해요. 하고 또 거점을 확보해서 직접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것들을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쿠팡의 전략상 파트너십사보다는 자사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못했죠. 계속 지금 적자가 났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 내에는 이런 스마트 배송 시스템, 특히 쿠팡이 가장 강조하는 게 AI죠. AI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파트너십사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 미국 증시 상장으로 조달되는 자금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큰 범위잖아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뭐 스마트 물류 관리 시스템 또는 배송 시스템을 갖춘 뭐 아니면 뭐 드론이나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무궁무진한 거죠. 로봇과 연결된, 요즘 배송 로봇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사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파트너십사들의 물류 배송 창고의 역할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뭔가가 지어진다면은 반대로 전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회사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배송에 따른 그런 리스크를 저는 상상을 해보지만 당연히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또 옥션 인수가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또 네이버 쇼핑하고 이마트 협업도 있고 국내 쇼핑들과의 경쟁, 뭐 쿠팡 대 방쿠팡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면은 오히려 수요는 한정적이잖아요. 국내 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구매를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1.5배, 2배로 구매할 가능성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는데 그리고 또 수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물류 파트너십사들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쿠팡도 저는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뭐 미국 본토에서 현재 동방이나 KCTC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국민을 고용하고 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굳이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반면에 오히려 저는 국내 물류사인 동방 KCTC와는 달리 OTT 서비스는 좀 더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쿠팡 플레이는 사실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 현지에서도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 키워갈 경우에 현재의 KTH나 쇼박스, NEW 같은 콘텐츠 배급사들은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어쨌든 투자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매출은 뭐 증가하고 있습니다. KTH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은 줄었지만 그래도 이는 어쨌든 콘텐츠 자산에 대한 보수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매출은 1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KT가 최근에 K쇼핑 이런 것들을 또 어플을 홈쇼핑에서 좀 발전을 시켰죠. 업데이트를 시켜서 KTH의 OTT 서비스를 홈쇼핑에서도, 홈쇼핑 어플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홈쇼핑 쇼핑하다가 영화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어서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면 성장성이 저는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곳 모두 동방 뭐 400%, KCTC 250%, KTH 200%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국내 매출이 증가할 개연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전자커머스 공룡들의 재편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은 것은 일단 차트 분석상으로는 긍정적이고, 쿠팡에서 어떠한 파트너십사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두 달간 급등한 만큼의 기간 조정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 배송의 시초죠. 마켓컬리 상장 이슈로 인해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논의 자체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나 이런 데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연내 상장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서
이렇게 쿠팡처럼 차라리 2월로 판박여 3월로 판박인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기로는 단기제로로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버티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죠. 여러 종목줄 중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김슬아 대표가 이제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스타트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켓컬리가 굉장히 좋은 사례죠.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김슬아 대표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타트업 초기 멤버들도 그쪽에서 금융권에서 좀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미국 상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가능성도 뭐 갑자기 준비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켓컬리의 그냥 가장 큰 장점은 이용자 재이용률이 60%, 그래서 업계 평균치 29%보다 상당히 높다는 데이터. 그게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주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은 자세한 관련주 분석은 내일 그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에 이제 올릴 예정인데 어쨌든 동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분사가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라는 공시는 없지만 마켓컬리의 지분을 가진 창투사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SK 네트워크스는 2.4%라고 뭐 신문에 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주로서의 힘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 세 곳은. 나머지는 파트너십사고 이곳은 지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근데 DSC 인베스트먼트는 막판에 좀 흐르긴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초기거든요. 초기 투자사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본이 굉장히 희석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분이 희석이 돼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시리즈 B, C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스타트업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본율 굉장히 낮을 거라는 제 예측이 좀 들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또 저 역시 이제 오늘 경쟁사인 오아시스 마켓 모 회사인 지어소프트죠. 그리고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약 한 20만 원 정도 소소한 수익을 냈는데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저는 단기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분율이 좀 크기 때문에 또 장기 보유까지 배당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해서 또 상한가 가기 직전에 제가 넣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투자한 상태인데 월요일에도 일정 부분 갭 상승이 예견이 되고요. 물론 시초가 대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제가 제 투자니까 제가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뭐 이게 꼭 좋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좀 뭐 재무제표도 따져 보시고 좀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좀 제시를 했고요. 마켓컬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콘텐츠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이 드디어 이제 네이버에 젊은 부자들 카페라고 치시면 상단에 뜨게 됐어요. 그만큼 뭐 회원수도 많이 늘었고 검색도 어느 정도 잘 된다는 건데 어쨌든 청년들이 같이 재테크 강의도 듣고 공부를 하는 스터디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매주 또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경매, 인스타그램, 유튜브 키우기, 블로그 키우기, 창업 이런 거 다양한 스터디 같이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이제 13일 됐네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깐만요. 그 나스닥 잠깐 볼게요. 사실 아까 봤는데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 쿠팡. 와, 그래도 쿠팡이 거의 단독 상승 아닌가요? 이 정도면 주요 주식들 중에서 단독 상승. 테슬라 3.2%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 물론 이틀 동안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좀 아쉽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또 우리 월요일 코스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또 카누는 오늘 또 큰 상승하고 있네요. 네, 제가 카누 워크호스 그룹 다 말씀드렸었죠. 항공우주 쪽도 뭐 일정 부분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고 버진 갤럭틱은 조금 빠지고 있고 네,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게임스탑은 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임스탑 관련된 콘텐츠도 제가 아마 일요일에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 네. 한동안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 부양책 나오면은 그때 게임스탑 상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